자, 우리 법원행시 형법 논문형 14개념 최신 기출 실전 해설 자 5회차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올 이제 2025년 43회 이제 법원행시부터 1차가 헌법은 이제 뭐 행정고시하고 똑같이 원공자하고 똑같이 패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형법, 객관식이 이제 없어지고 피셋으로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뭐 한림이 밀빌스 한림이 워낙 행정고시에서 이제 피셋은 1등 학원이니까 자 지금은 일단은 오늘은 3월 4일 이제 화요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피셋 시험 보시고 지금 이제 또 이제 2차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요건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국가 시험에서 사례라고 하는데 사례, 형법 사례, 뭐 민법 사례.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정식 명칭은 2차 이제 논문형 이제 필기 시험입니다. 논문형 필기 시험이라는 것들. 자, 그렇게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5회에 걸쳐서 지금 요게 이제 14년치입니다. 14년치면 충분하죠. 근데 매년 누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뭐 15년치. 이거 이제 이번에 4월 말에 2차 시험 끝나고 이제 2025년 판은 요게 이제 14개년이 아니라 15개년, 15개년 또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법원행시가 제가 볼 때는 그 분기점이 37인 것 같아요. 37회. 이제 올해가 이제 43회가 됐는데, 37회 같은데, 자, 오늘도 보시겠지만은 그전에는 옛날 좀 사시하고 좀 유사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피셋은 인사혁신처에 의뢰를 해갖고는 그래서 3월 8일 날 행정고시와 같은 날 시험 보죠. 같은 날 시험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차는 작년까지 1차도 마찬가지고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자체 이제 출제를 했었고 올해도 뭐 당연히 이 사례는 자체 출제가 될 겁니다. 다 옛날에 이제 변호사 자격 갖고 계신 분들은 40대 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 갖고 계신 분들이 거고요. 그런데 36회 이때까지는 그럭저럭 그래 사시와 유사하고 그 다음에 거의 쟁점도 아주 사시와 사시에서 출제되는 쟁점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37회 때 그러니까 3일차쯤 되겠죠? 뜬금없이 무슨 법원행시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위전착이 또 출제가 되고 뭐 어렵지는 않게 출제됐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걸로 출제됐고 아니 동시범의 특례도 또 무슨 뭐가 됩니까? 그냥 기술형으로 옛날에 사실상 단문이라 그랬었는데 사실 47회까지 뇌물에 대해서 논하시죠. 있었고 48회부터는 단문이 없으니까 다 사례로 이제 100%가 됐었죠. 48회 59회 때 이제 사시가 끝났는데 2017년 그렇게 끝났는데 단문이 뜬금없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때 4회차, 5회차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제가 아주 뭐가 됐냐면은 좀 출제 범위가 너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볼 때마다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겠지만은 이게 통상의 준비 갖고는 잘 안 됩니다. 통상의 준비 갖고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뭐가 됩니까? 변지 같으면은 암기장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법원행시 다른 건 너무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모르겠고 근데 형법은 암기장 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냥 판례를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거는 이제 총론은 30일회 때 뜬금없이 원장이라든가 위전창이 나왔긴 했지만은 진짜 그건 유일하게 한 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총론은 이제 출제가 안 된다라고 한번 그러다 기술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는 웬만한 거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무섭죠. 안 나오다가 왜 하필 내가 시험 볼 때 왜 얘가 나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모든 국가시 운철기산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다. 저도 교회 집사고 뭐 이렇게 하는 때도 우리나라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뜻이지만은 그렇게 확실히 존재하는 건 이렇게 많이 관찰을 했고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들. 총론 안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몰빵해서 볼 수는 없고 강론 위주로 나오고 강론에서도 진짜 7, 80%는 제3범죄에서
재산범죄는 이제 출제가 됩니다. 대신 재산범죄인데 7, 80% 대신 판례를 폭넓게 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폭넓게 판례를 볼 만한 교재가 없어요. 옛날 40대는 막 판례집이 1000몇 페이지 그랬지만은 지금 그런 책들은 이제 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폭넓게 봐야 되는가. 어쨌든 어느 국가 시험이고 최신 판례 3개년, 4개년 건 보셔야죠.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근데 아니 어떻게 그 판례를 폭넓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광고한 건 아니고 제 거 이제 제 기본서가 기본 강의도 있고 지금도 뭐 듣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 강의를. 그런데 기본서 중에서는 이제 800페이지를 간 넘으니까는 강론만 치면 한 500페이지 정도. 근데 보니까는 솔직히 100% 커버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100% 커버도 안 되지만은 한 93% 정도는 기본서로 판례 기출들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모르는 판례 나왔으면 그거 다 먹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암기장 갖고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법원행시 2차 형법은 좀 기본서, 뭐 총론 빼고 형벌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기본서 강론 그 중에서도 7, 80%는 재산범죄. 그러나 뭐 문서죄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거지 강간죄 같은 것들도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웬만큼 이제 그 정도면은 판례가 93%면 거의 다 되는 거죠, 사실. 고등법원 판례 같은 거 나왔을 때는 도대체 커버가 되질 않으니까 자 그런 공부 방법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좀 보시고 그때마다 좀 공부하는 방법론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그때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제를 들어갈 텐데 이게 그 변시는 형소법과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컴팩트하게 따닥 이걸 맞춰서 답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사시도 그랬고 이제 법원행시도 마찬가지지만 형법 따로 형소법 따로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답안지에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시 답안, 그러니까 쭉 이제 강의용 답안이죠. 쭉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써놨지만 이거 못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실전 답안을 반드시 붙여놨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그 이 실전 답안도 원래 답안지보다는 분량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 적절히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2차 시험 보실 때 요걸 갖다가 적절히 좀 답안지에 적정한 분량으로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이 21년까지는 이제 법원행시 종합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헌법 그 선생님이 너무나 바쁘시니까는 헌법 이제 강의가 그 일차에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22년부터 22, 23, 24 이제 강의를 못 했었는데 근데 이제 헌법은 이제 통과가 되니까 뭐 그건 오국공채고 강사님들 거 보니까 이제 패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는 제가 시험적으로 한번 이제 선발로 한번 뛰어보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반을 다시 한번 꾸려도 충분히 이제 될 수는 있겠다.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림동에서는 2018년부터 했었죠. 2018년부터 신림동에서 했다가 우리가 2019년에 이제 이쪽 역삼동으로 가갖고는 19, 20, 21 그 사이에 우리가 학교 학생이 4명을 배출했습니다. 뭐 듣고 이제 4명이라는 얘기는 저하고 친했던 친구들 지금도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고 가끔 명절 때 문자 정도 보내는 한 친구 가장 최근에 받은 친구는 합격한 친구는 지금 법원행정처 근무합니다. 재작년에 이게 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22년도 같은데 22년도죠. 합격을 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 이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노하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서였고 특히 이 22년도에 합격한 친구는 우리가 21년에 이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 친구가 꾸준하게 이제 시험은 변칙거, 그래 변칙것도 하고 돈 많이 썼죠. 수강료. 그 다음에 21년도 같으면 법원행시 것도 같이 꼭 W 변칙을 이제 첨삭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첨삭을 해주고 그래갖고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좀 최종 합격을 하고 그 외에도 2차만
합격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3차 가서 안 되더라고요. 3차 가서. 근데 이 친구들이 이미 등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면접을 가기 때문에 사실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제 그때 이제 운이죠. 합격을 할 수 있지만은 모두 다 입영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거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4명이 합격이 됐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이제 휴대폰에 이번까지 대비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그 법원행시 2차 볼 때 학설을 썼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민법하고 형법은 뭐 쓸 일도 없고 전혀 쓴 적도 없고 판례만 썼고 행정법은 확실히 이제 행정법은 워낙 다양하니까는 행정법은 좀 흉내 정도만 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뭐 유전창이라든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학설을 써야 되지만 30일 딱 한 번이죠. 그 외에는 판례만 쓰시면 충분하다. 왜냐하면은 법원행시 하면서도 자꾸 학설을 쓴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인 법원 행정처에서 뭐 판사님도 이제 출제위원장이 되시겠지만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시는 이제 사무관 뭐 이런 서기관 이런 분들이 다 출제위원들이 되시고 이 양반들은 100% 판례거든요. 학설이란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 다른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형법하는데도 위반하면 자꾸 학설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신림동에서 강의할 때 그때 학생들이 저한테 학생들한테 배웠죠. 그때 처음이니까 잘 몰랐으니까는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갈아서 하듯이 지금 법원행시 시험은 판례 갈아서 돼. 판례 갈아서 돼.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 뭐가 됩니까? 판례 입장에서도 어디 학설 따위가 감히 법원행시 시험에 들어와. 이런 거 제가 몇 번 들었었거든요. 여러 명 학생들한테 그렇게 선배들한테 이제 들었었다. 학설들 학설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뒷부분 가서 보겠지만 학설이 있을 틈도 없습니다. 유전창 이런 데 얘기했지만 지금 요새 그 판례들 고등법원 판례들이 무슨 학설이 왜 들어와? 있을 수 없고 정확하게 판례 그 넓은 판례를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사시 강의할 때 사시 2차 제가 1차 했었으니까 그때 직권세가 하면 적지 않은 친구들이 사시도 합격하고 법원행시도 동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그 뭐가 됩니까? 사시 59회 때 끝날 때 우리 그 수업 쪽에 하던 친구 여학생이었는데 그때 나중에 들었어요. 사시 합격을 해갖고는 진짜 박사님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법원행시도 또 합격해서 일단 연수원 마치고 변호사 자격증 다음에 근무를 했다. 근데 벌써 5, 6년 전이죠. 지금 한 5, 6년 차 변호사 사시 출신 변호사 자격을 가진 뭐가 됩니까? 지금 5, 6년 차 이제 법원 사무관이 될 텐데 참 대단했었죠. 꽤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시 때 이제 하던 그 시기니까는 그래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북대죠. 법원행시 수석이 전북대 재학생 이번에 시험 받겠죠. 그래서 이런 변생들도 많이들 합니다. 근데 변생들은 워낙 변시험 자체는 컴팩트하게 쓰지만은 법원행시는 내용들을 조금만 좀 늘리시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시험에 관한 것들은 그때 답안지 쓴 법들 그때 말씀드리고 자, 먼저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4페이지 29회 2011년 29회 제1문이 되겠습니다. 자, 1문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와서부터는 그 어떤 구석에 있는 판례를 취하면서 이제 모르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쉽게 쓸 수 있는 벌써 14년 전입니다. 2011년 14년 전이다. 한번 보시죠. 1문 4페이지 1문 가본 2011년 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용강동 강량 아파트 101호 자,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1호를 A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자, 그러면 1차 매수인과 중도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등기협력금으로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교부받았다. 그런데 갑은 위와 같이 A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은 후인
2011년 9월 15일경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수령하고 추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기로 했다. 이거 뭐 객관식으로도 아주 여러 차례 나섰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2차 매수인과 계약금만 수령했다. 이거 아주 실행착수 인정 안 합니다. 배임기입이 무죄가 되겠죠. 불가과. 2차 매수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했을 때 이때 이제 실행의 착수. 그 다음에 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 명의 이전을 맞춰줬을 때, 격리했을 때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중도금 지급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갑은 B는 약정한 날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위에 따라 갑과 B 사이 이 매매 계약은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뭐 아주 배임죄 실행 착수 못 나갔으니까 배임죄 무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쟁취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한편 갑은 김포시에서 식품 가공업체인 주 만나 식품을 운영하던 중 시은행 김포지점에서 운영 자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공장 내에 있던 식품 포장 기계 두 개 등 기계 기구 5종, 이 사건 기계들이 한다. 5종을 시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관해서 공증을 하였다. 동산의 이중 양도 담보가 됩니다. 근데 2020년 2월 20일 전원합의제 판결 법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바뀌는 건 없는데 그 후 갑은 2011년 원자재 납품업체인 E에게 원자재 대금 채무 약 4,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기계들을 다시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관해서 공증을 하였다. 그런데 갑은 이 만나식품 공장에서 위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이 기구들을 F에게 3,700만 원에 매각하고 이를 인도해 주었다. 동산의 이중 양도 담보입니다. 결론은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전원합의제 판결에 의해서 법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법리 그냥 그거죠. 통상의 계약에서 이 대립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산 담보 물건인 경우에도 뭐가 됩니까? 배임죄 선받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좀 이따 한번 보시죠. 1번 A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다시 B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행위의 죄책. 자, 선매수인, 즉 1차 매수인 A에 대한 배임죄 성부 피해자는 1차 매수인이 됩니다. 문제점. 갑이 A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다시 B에게 매도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부가 문제가 되는 바 이들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에 관한 문제. 좀 이따가 부동산 이중매매 30일 또 나옵니다. 자, 타인의 사무로서의 등기협력 의무 발생 시기 갑이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아직 선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2차 매수인 후매수인 B에게 매도해서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리해 주려고 하였는데 이런 전형적인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이다. 밑에 그 답안 작성 팁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쟁점 뽑아내겠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등기 이전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불가능하므로 매도인의 등기 협력 의무는 매수인의 재산 보호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사무가 되고 따라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할 경우 배임죄 성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이거는 뭐 뒤에 이제 실력 답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만 더 줄여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예시 답안이 강형 답안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중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로서 배임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은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1차 매수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했을 때 이때 등기협력금으로서 타인의 사무의 처리자가 인정이 됩니다. 즉 선매수인 A로부터 중도금을 교부받았을 때 갑에게는 타인의 사무로서의 등기협력 의무가 발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착수 기수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2차 매수로 중도금을 수령했을 때 기수 시기는 2차 매수에게 부동산 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었을 때 기수가 된다. 2번, 자, 그러므로 피고인이 선매수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 계약 이행에 나가지 않았다면
배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태도입니다. 자, 포섭 검토 결론. 갑은 이미 선매수인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A에 대해서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로서의 등기협력 의무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2차 매수인 B는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계약금을 수령했어요. 아직 실행착수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에 따라 갑과 B 사이의 위 매매 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갑은 배임죄 실행의 착수로 나간 것은 아니다. 배임 예비. 그러나 배임죄는 행위죄도 마찬가지로 예비 음모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무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쟁점들 쓰면 한 1, 2점 정도 가점이 있을 텐데 1차 매수인 A에 대해서 횡령죄 이건 아주 천변일률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는 언제나 몇십 년간 따라왔던 쟁점들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주의 민법상의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기까지 부동산은 매도인 갑의 소유자한테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범죄 횡령죄입니다.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것들. 자, 2차 매수에 대해서 B에 대한 사기죄. 갑이 사내 부동산을 이중 매매한 경우에도 만약에 등기명의 이전이 경료됐다. 자기까지 다 지불되고 등기명의 이전이 경료됐다. 그런데 속였잖아요. 1차 매수일에 이미 매도된 부동산이라는 사실 고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사기죄에서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정도 기망이 돼야만 사기죄 기망입니다. 반대로 비록 기망이 있었지만은 거래 목적이 아주 순조롭게 원활하게 달성됐다. 그것은 사기죄에서 말한 기망이 아닌데 문제는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2차 매수에 경료가 되면은 퍼펙트하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거래 목적은 아주 잘 달성이 아주 훌륭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실전 답안 이 정도면 딱 좋네요. 답안 이제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쟁점 기계들에 대한 이중 난도 담보를 설정한 다음 이를 매각하는 답안 작성 팁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1번 선순위 양도 담보권자 시은행에 대한 죄책입니다. 이에게 이중 양도 담보를 설정한 행위 배임죄 성부. 자, 문제점. 배임죄 성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갑에게 시은행에 대해서 타인의 사업을 처리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과거 판례를 일단은 인정했습니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는 인정하지만은 이때 이제 그 후양수인, 2차 양수인, 2차 양수인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물권은 배타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양수인은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 지금 이거 또 남 쓰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과거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 그랬지만은 2020년 2월 20일 전원합의제 판결 이제는 아예 이런 경우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배임죄가 성립은 하지만 법리가 바뀌었습니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만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없으니까 배임죄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애당초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 안 돼서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태도 한번 보시죠. 1번 종전 판례. 이건 교재용입니다. 교재니까 써 지금 90년도 판례입니다. 90년도면도 35년자 의미 없습니다. 교재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지. 실전답안에서는 2번 최근 판례만 쓰시면 됩니다. 종전 판례. 에어컨 등을 이중 양도 담보로 제공한 사건에서 후순위 양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자인 피해자, 시은행이죠. 피해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자기 담보권을 주장할 수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배타적으로 선순위 담보권자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양도 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절대 볼 수 없다. 판시에서 동산의 이중 양도 담보에 있어서 선순위 담보권자인 시은행은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갑은 시은행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으나 시은행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또는 재산상 실제적 손해 발생의 줄임말 실해 발생, 실제적 손해 발생의 위협이 없으므로 결국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2020년 어제 바뀌었다. 벌써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는데
2번 이거 혹시 또 나온다라면은 뒤에 그 부동산의 이중저당은 법률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이제 39회 때인가 사례로 출제가 됐었죠. 같은 법리가 되겠는데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 변경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적 판결에 의하면 기업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해서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한 등으로 담보권 실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요 저쪽 뒤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생략했지만은 이것은 이러한 의무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그냥 통상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 처리의 지위 없다. 배임죄도 진정신문문인데 신문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죠 벌써. 끝이고 2번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 실행의 유형을 초래한 경우라도 역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3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강경 교재니까 들어있어요. 비교해 보면은 종전 판례, 최근 판례 어떻게 다른가? 자, 3번 종전의 판례와 최근 판례 모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동일하나 기업 종전의 판례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 인정되지만 재산상 손해 발생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판례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번 필요 없습니다. 2번만 써주시면 된다는 것들. 따라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시은행에 대해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2번 F에게 성형사축일을 매각 현실 인도한 행위. 자, 배임죄 성분. 이때는 뭐가 됩니까? 지금 선양수인 시은행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됐는데 매각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저당 설정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2차 양수인이겠죠? 그 다음에 3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3번이 난 거죠. 처분해버렸다는 겁니다. 처분해버렸을 때. 이것도 그때 횡령죄설, 배임죄설 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이제는 끝났죠.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임죄가 성립 안 합니다. 1번 종전 판례에 의하면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자이고 이때 제3자가 목적물을 현실 인도받았을 경우는 선의 취득 인정돼서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서 현실 인도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였고 현실 인도라는 것들 그 당시 이제 형법적 법리가 이랬었다는 것들입니다. 형법적 법리가 지금은 싹 의미가 없어졌죠. 싹 사라졌습니다. 성립하였고 따라서 갑은 4대 기계들을 제3진 F에게 매각해서 현실 인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갑에게는 선순위 양도담보권자 시은행에 대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저도 이게 작년에 이제 최근 작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싹 없애려고 하다가 근데 이 시대 때는 이 2011년도에는 이렇게 판례 입장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지우지 말고 소개만 하자. 그러나 절대 이러고 또 나오면 답안지에는 2번을 쓰셔야 됩니다. 2번 그러다 이걸 써야죠. 위에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적 판결에 의하면 갑은 선순위 담보권자인 시은행에 대하여 더 이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갑에게는 역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후순위 양도담보권자 2에 대한 죄책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 당시 2011년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후순위 양도담보권자는 무권리자. 제3자한테 이걸 매각 처분했다. 이때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는 선순위 양도담보권자 시은행에 대해서만 발생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혀 배임죄 성립할 수 없다. 결론은 똑같은데 역시 법리는 또 달라진 거죠. 자, F에게 성형사축일을 매각 현실로 넣는 배임죄 성분. 자각은 이에게도 후순위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갑이 위 기계들을 F에게 현실로 인도한 행위가 이에 대해서도 배임죄. 그 당시 판례에 의해도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안 했고 지금 판례 당근당자로 인정 안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동산 이중 양도 담보에 있어서 채무자는 더 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탄핵 사고를 처리한 지위 있지 않는다. 따라서 배임죄는 당연히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들. 당연히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사기죄 성분인데 요거는 이렇게 짧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때 말해도 배점은 많은데 쓸 게 없으니까 이거 썼는데 지금 오른쪽 실전나 보면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길은데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강의를 위한 거니까. 문제점. 갑은 원자재 납품업자인 이에게 원자재 대기업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4대 기계들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관해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 기계들이 이미 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이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갑에 대해서는 사기죄 선고가 문제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 부동산 이중명에서 거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정도의 기망이 되어야만 사기죄 기망이다. 반대로 거래 목적이 아주 잘 달성됐다. 사기죄만 기망 없다. 똑같다는 겁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약속음을 다른 판례입니다. 물론 취지는 똑같지만은 마치 진정한 어미인 것처럼 기망해서 밀린 물품 대금 채무의 변제처럼 이를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 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어떠한 처분 행위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이지만 범죄 취지는 똑같거든요. 100% 일치합니다. 자, 그럼 또 위의 판례 취지에 의하면 갑이 이 기계들을 이에 대해서 이중의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가 원자재 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한 바 사실이 없고 또한 원자재 대금 채무 자체가 소멸되지도 않는다. 즉 어떠한 재산 손해 발생도 없다라. 물론 대법원 그건 인정 안 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망행위조차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들.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 3번 F에게 성형사축일을 매각 현실 인도한 행위 사기죄. 똑같습니다. 이 기계들을 현실 인도받은 F에게는 무권리자인 양도인 갑으로부터 이에 대한 서리 무과실에 의한 취득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거래 목적 달성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F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 할 수 없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F에 대한 사기죄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은 배임죄건 사기죄건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좀 변했습니다. 이 당시하고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2문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2문은 참 이때 당혹스러웠었는데 저도 이때 아니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솔직히 이 판례가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제 기록형, 근데 형법 기록형 특별법에서 이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범죄 아주 유용한 출제 문제가 됩니다.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이게 29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거 출제되면 사실 잘 못 쓰는데. 그래도 이때 누군가는 합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자, 갑은 2011년, 자, 오후 7시경 식당에서 술 마신 후 같은 날 밤 21시경, 밤 9시경, 그곳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들어가 잠시 잠이 들었다. 한편 밤 9시 반경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애인은 갑의 그랜저 승용차가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맡고 있는 것을 보고 갑을 깨워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소란에 밖으로 나온 식당 주인이 우선 갑에게 이동 주차를 요구하므로 지금 갑은 술 취한 상태예요. 갑은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위 주차장 빈 곳까지 약 3m 이동 주차하였는데 이걸 과연 운전으로 볼 수가 있게 되가. 그럼 음주운전이 되겠죠. 일본 A는 완전히 이제 원한이죠.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지? A를 바로 경찰에 갑의 운전 사실을 신고했다. 약 5분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갑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갑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갑은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와,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 쉽지 않은데 갑은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되자 같은 날 밤 11시 50분경 혹시 체열을 하면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체열을 요구했다.
감정결과 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 이 정도면 한 2시간 지났는데도 소주 한 3병, 4병 정도. 이거 사람 치게 되면은 지금 윤창호법,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죄 충분히 성립 가능할 그 수치입니다. 추정되었다. 한편 위 주차장은 위 식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으로 노외 식당이라고 합니다. 노외 식당. 길거리 밖에 있는 그런 노외 주차장, 노외 주차장, 길거리 밖에 있는 주차장이다. 그래서 식당 주인은 매일 식당으로 오는 손님들을 위하여 차량 열쇠를 받아 대신 주차하거나 발레 파킹이죠. 주차 위치를 안내해왔고, 이 주차장의 진입로는 이 식당의 진입로로 공유되고 있을 뿐 다른 부분들은 방지턱 등으로 막혀 있어 차량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위 주차장은 주로 위 식당을 출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주차장 아니니까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음주운전죄 성립 안 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반전이 또 있습니다. 반전이 또 있다는 것. 가면 며칠 후 그린저 승용차를 운전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갑은 전방 약 400에서 500m 앞 오른쪽 갓길에서 도로상을 횡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B를 발견했으나 이거 교통사고 그 음상과실 아주 유명한 판례 사안입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 사안인데 B를 발견했으나 고속도로이므로 보행자가 무단행지 횡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무단횡단한 B를 그레인저 승용차 앞으로 충격을 했다. 당황한 갑은 정차하지 않고 수킬로미터 더 진행하다가 전방주 C를 캐마니하여 선행 차량인 C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레인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더욱 당황한 갑은 역시 정차하지 않고 계속 도주했다. 이로써 B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수자인 D는 각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었고 쉽지 않습니다. C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는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한편 위 그랜저 승용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동차 종합보험이겠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완전히 변시해서 진짜 교통사고 기록형에서 정말 자주 나왔던 5회 때는 산에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쟁점들인데 이렇게 먼저 2011년에 이렇게 이제 법원행시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의무 가입 보험 미가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은 이제 특별법은 이제 무죄가 아니라 제외. 자, 한번 보시죠. 1번. 갑이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행위. 먼저 음주운전죄 문제점.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의한 예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즉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었죠. 운전자 혈중 알코올은 0.03%, 0.03% 면허 정지, 취소는 0.08%. 자, 이렇게 최근에 법이 기정이 됐습니다. 산에서 체열 감정 결과 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로 측정되었다. 당연히 일단 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주차 상태에 있었음은 틀림이 없다. 다만 이거 갑은 음식점 주차장에서 약 3m 정도 이동 주차를 한 것인가 이 경우에도 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의 기술입니다. 자동차 운전의 근데 이게 자동차 절도에서 자동차 절도의 기술식이하고도 똑같습니다. 같은 판례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 문제 음주운전죄 등이 이제 성립이 되고 또한 이때 뭐가 됩니까? 자동차 절도는 기수가 된다는 거죠. 기수가 되는데 자 2번 갑이 이동 주차를 한 것이 운전에 해당하는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26호에 의하면 운전이라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29회 때는 이런 거 없었죠. 작년에 제가 다시 만들면서 초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최첨단 기술 방식이 도로교통법에도 규정이 돼 있지만요. 위 규정과 관련해서 판례는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주차 중에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 사용 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 운전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릉부릉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은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위하며 또한 그로서 족하다. 운전자는 기수. 부릉하고 발진이 하다못해 10cm라도 빙 하면서 바퀴가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발진이죠. 바퀴가 휙 돌면서 최저 뭐가 됩니까? 10cm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변시주기회 때 역시 사례에서 나왔는데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5m를 갖다가 발진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줄이 2단 옆차기로 그냥 의리였던가 탁 때려갖고 넘어뜨렸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이제 절도죄가 부릉 시동 걸리고 5m를 발진했기 때문에 이때 오토바이 절도 기수다. 자동차 절도는 기수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운전이 일단 인정이 되고 술 먹었으면 이제 운전자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단 10cm만 바퀴만 돌아도 바퀴만 돌고 조금 응 하면서 조금 움찔했죠. 그래도 요거는 발진 따라서 운전이 인정이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갑이 단지 3m 거리를 이동 주차한 것이라도 갑은 자동차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운전 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게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자동차 절도라면은 절도죄 기수가 되겠죠. 물론 이제 자기 절도 자차지만 문제는 음식점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 아닙니다. 자, 도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음주운전죄 물음표. 자, 판례는 도로교통법 2조 20조 소중의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이 당시 노면 전차가 없었는데 또 최근에 노면 전차가 신설이 됐습니다. 노면 전차를 그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만 있다. 문제는 갑이 이동 주차를 한 음식점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 여기 최근 판례를 보면은 아파트 단지 있죠. 그거 도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얼마 전에 그것도 119 소방대원 부부의 딸이 교통사고다 사망했지 않습니까? 엄마도 뛰어들다가 그냥 크게 부상당하고. 근데 그거 뭡니까? 과실치사죄로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안 됐습니다. 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사고 형법상의 과실치사상죄는 성립이 돼도 교특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성립이 안 됐다는 거죠. 왜? 아파트 단지 도로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다 이제 그런 판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대단지 아파트여서 이런 뭐가 됩니까? 단지를 감싸는 뭐 웬만한 동수줄이 없지. 2천 가구, 3천 가구, 4천 가구. 저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여기 송파구 헬리오시티인가 한번 지나가보지도 못했지만 엄청 크다고 그러는데 뭐 9,900가구인가 그런데도 외부 도로하고도 바로 연결돼 있고 그럴 땐 예외적으로 단지 내 도로라도 도로지만 일반적인 도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에 의하면 자주적 관리 통제 아래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의 차량 주차 등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인 노외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1호 등으로서 점포와 건물 등으로 둘러싸여 일반 공직이나 차량 등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여기 빠졌네.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로로 공개된 장소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성이 부정이 된다. 큰 음식점 같으면은 다 주차장 20, 30대, 심지어 뭐 50대 이런데 큰 주차장이 아니라 뭐죠? 큰 음식점, 그 주차장. 그런데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골목 안에 있는 도로가 되고 골목 들어온 다음에 음식점에 이렇게 세워두는 그런 거 우리 흔히 그렇게 보잖아. 그거는 노외 주차장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생각 건데 4대 음식점 주차장은 노외 주차장으로서 주로 이 식당을 취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반전입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22조 26호에 있어서의 반전. 그러나 딱 예외가 두 개인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죄입니다. 무면허 운전 도로가 아니기라 무면허 성립한답니다. 그러나 이때 워낙 그 해악성이 크죠. 이거 처벌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 예외가 있는 게 바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측정. 그래서 출제가 된 거겠죠. 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 포함된다고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도로교통법 2조 26호에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죄는 뭐가 됩니까?
도로 이외 곳에서도 도로 이외 골목길, 주택가 골목길 가기 주차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음주운전자, 도로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자가 성립되는 바로 이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조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판례는 도로교통법 2조 26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도로 외 곳에서 우리 이제 주택가, 아파트보다는 단독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북 쪽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참 강남도 하긴 역삼동 이 뒤는 그 어마어마한 100억짜리 집들 엄청 많대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단독 주택인데 다 그것들 꼬불꼬불 그것도 골목길 뭐가 됩니까? 주차장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변 조금만 도로는 되겠지만 혹시라도 주차장 비스무리해서 도로가 아니다. 상관없다.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주주행 불운전은 전혀 도로 이외 곳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것들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이에 의하면 답이 음식점 주차장 도로 아니지만은 주차운전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들. 음주운전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갑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자,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44조 2항 규정에 의한 경찰 공모에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이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자. 생각건데 갑이 운전 사실 신고받고 약 5분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단속 당시 갑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갑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점에서 주치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음주 측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할 것이고 갑은 3회에 걸쳐서나 무려 3차례에 걸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그리고 음주운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의 경우에도 도로 외 곳도 포함된다고 명시적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음식점 노예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거부했다. 얼마든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됩니다. 성립된다는 것들. 죄속 재미가 있는 게 이번 변시 14에서 바로 이 음주운전죄와 음주 측정 불응죄 이 죄수관계 실체가 요게 객관식에서 출제돼서 판례죠. 객관식에서 출제돼서 실체적 경합관계 있다. 형법에서는 2개 이상의 범죄가 성립하면은 반드시 죄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배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철칙이니까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번. 갑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 B에 대한 주체. 업무상 과실자의 성부. 자, 문제죠. 이거 진짜 유명한 판례입니다. 과실범 판례에서 유명한 판례인데, 갑이 고속도로를, 이제 원래는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원래는 실제는 그 야간에 고속도로를 술 취한 상태에서 그 무단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술 취했으니까는 저기 떠나서 지하도로 이렇게 해서 저기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겁니다. 50대 양반들이었는데 그랬는데 아우 귀찮아 뭐 차 왔는데 하다가 이게 실제로 120km 과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앞에 버스가 가려서 못 봤는데 출원하자마자 그냥 보이니까 급정을 했지만 아우 110km 달리는데 30분 전화인데 해봤자 아우 근데 좀 사건이 큰 사건이었었습니다. 아우 진짜 시차가 너무 훼손이 되고 막 사체가 막 그랬었던 사건인데 그때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법리를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사례로 만든 겁니다. 그걸 사례로 만든 법리. 자, 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갑이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비를 충격해 해서 전지십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상죄 성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갑이 시속 80km의 속도로 법정 제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해 가다가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는 비를 충격한 것이므로 과연 갑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겠는가? 실제 사례는 시속 120km였었습니다. 20km 초과해서 지금 운전을 했었습니다. 자, 판례는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한 500m 전방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같잖아요. 이미 인지했습니다. 사정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엄상 과실이 인정이 된다. 자, 검토. 자, 그러면 전방 40에서 500, 400에서 500m 앞 오른쪽 갓길에서 도로상을 횡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B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건너갔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이 실제 사건이니까 피해자도 고속도로 주가 주춤주춤 우왕 갈팡질팡하고 있었겠죠. 불구하고 즉시 속도를 줄인 등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속도 줄이면서 빵빵빵빵빵 하면은 어떻게든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건너가겠지.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달렸다는 겁니다. 그대로 운전하다가 B를 충격해서 상해를 입힌 것이다. 산을 판례에 의기해서 판단해 보면 비록 갑이 제한 속도를 유지했으나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 B의 무단 횡단을 미리 충격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즉시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충분히 B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바 자동차 운전자 갑에게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인정돼서 업무상 과실상죄. 근데 실제 사건이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110km 놓고 달릴 때 3, 4km 전방 그것도 야간에 피해자는 술 취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이런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겠지만은 실제 사례는 아니었었습니다. 실제로는 110km 놓고 달릴 때 3, 4km 전방 그러면 틀림없이 과속 운전한 대법원은 과실이라고 표현한 잘못이 있다. 잘못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고속도로는 신뢰 원칙. 무단 횡단하면 안 됩니다.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설사 과속 운전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있을지언정 업무상 과실은 없다. 아니 업무상 과실과 잘못이 어떤 차이가 있지?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 인정하지 않고 주의 위반이 없다는 거. 그러할 주의 의무가 없다. 주의 의무가 없다. 과실 인정 안 했습니다. 잘못은 있지. 과속한 잘못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거고 피해자 과실이 더 크죠.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과속 운전한 잘못과 사망, 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업무상 과실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아니 110km 달리 3, 40km 전방에 어떻게 이걸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도 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과실탁구다. 이게 이제 형법은 과실한 게 안 하거든요. 민법은 과실한 게 하죠. 근데 대법관들은 민법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형법에 끌어들이고 형법학에서 좀 비판을 합니다. 왜 과실상계 개념을 형법은 오로하나쓰기인데 근데 이제 몇 대 빵 피해자 과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지만 업무상 과실 없고 그리고 이 과속운전한 잘못과 사망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부정되고 따라서 전면적으로 무죄 바로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어쨌든 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그러면은 바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 그래서 교특법 3조 1항에 의해서 교통사고 범죄 요거는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이제 당연히 흡수가 되겠죠. 3번 특가법 5조의 3체 1항 도주 차량 치상이니까 도주치상죄 바로 이것이 성립되겠는가 당연히 성립됩니다. 뺑소니죠 뺑소니. 자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자인 B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바 이 경우 갑에게는 특가법 5조 3체 1항 도주차량죄 상해를 입어서 도주치상죄 성립할 것이고 당연히 성립됩니다. 당연히 판례는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가법 5조 3 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형법상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죄 당연히 성립되죠. 당연히 성립돼서 교특법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뺄 수 있었다.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도 성립이 된다는 것들. 특가법 5조 3 1항의 2호입니다. 2호는 상해, 1호는 사망, 무기까지 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54조 1항 위반죄, 사고 미조치죄. 당연히 이제 사고 미조치죄. 요거는 객관식의 과거, 변치는 당연히 많이 났고, 과거 법원행시에서도 객관식 많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 사람이 안 다쳐도 이게 이제 미조치죄거든요. 무조건 정차한 다음에 지금 운전에 책임이 있다 없다, 과실이 있다 없다, 고의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적법하다 위반하다, 모든 사고 운전자 공통적으로 주어진 의무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았죠. 따라서 도로교통법 사고 미조치죄 이것도 성립됩니다. 또 하나가 사고 미신고죄도 있는데 법률 규정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있는데 교수님들 잘 안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정도만 좀 알아주세요. 미조치죄 이따 정도만 알아주세요. 미신고죄 이따 정도만. 일일이 빨리빨리 신고해야죠. 그냥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립됩니다. 시와 뒤에 대한 죄죄. 자, 교통사고 교특법 위반죄. 자, 그러면은 가본 고속도로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엄상 과실. 선행 차량이 운전에 승합차 뒷보를 박았다. 추돌이 된 거죠. 시와 뒤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죠. 일단은 형법 268조 과실상죄 그리고 교특법 3조 1항 요거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뺑소니 쳤죠. 어떤 것도 안 하고 뺑소니 쳤기 때문에 특가법 5조 3제 1항 도주차량 즉 도지치상죄 당연히 성립됩니다.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차량이 파손돼서 뭐 400만 원 수입비가 났다죠. 그렇다면은 형법에는 과실 재물 손괴죄가 처벌 규정이 없지만은 군형법에도 군용물 과실 손괴죄 처벌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에도 재물 손괴로 인한 엄상 과실 재물 손괴죄로 하는 도로교통 위반죄가 역시 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에는 없지만은 특별법에 있다는 얘기죠. 도로교통법 151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자유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성립하는 바 가번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업무상 과실로 선행 차량이 시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해서 시 소유의 승용차는 수리비 40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이게 중고차면은 한 반판 이상 가번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또다시 미신고죄, 미조치죄 역시 모두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소득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의 적용 여부 이게 있거든요. 12대 중대사고 이외의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12대 사고 그 중에 치호가 무면허 운전, 팔호가 음주운전 바뀌었나? 또 그렇게 돼 있거든요. 12대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도 예외적으로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이게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2011년에 과연 썼을까? 과연? 교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1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2항 보문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 등 본법 소득의 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들. 2번 또한 교특법 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3조 2항 보험대 규정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12대 이외가 있습니다. 12대 이외. 그 중에는 음주운전 불응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외가 되는데 생각해보는데 종합보험 가입되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그랜저 승용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안의 정황상 가백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소종 본문 소족의 반의사 불벌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근데 문제는 종합보험 가입돼야 되는데 종합보험비도 자동차법도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 가입되는 것들이죠. 가입되지 않았다. 지난번에 시청역 그 참사 때 저기 동부 화재인가 그랬었죠. 동부 저기 손해보험인가 거기. 근데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 보험료 보상비도 한 100억 정도 나왔을 것이다. 동부 쪽에서 이제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혀 안 되겠다. 보상할 수 없죠. 그럼 당연히 범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16페이지 죄수인데 요거는 이제 변제에서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14회 때 지금 운전죄하고 음주운전 불응죄 죄수관계 실질적 경우 그게 이번에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거 웬만한 교재에는 싹 그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러시게 근데 지금 14년 일인데 앞으로 이런 형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을 한번 쭉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나올 수 있게든가. 어쨌든 특가법에서 도주치상죄 적용되면은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죄다 흡수해서 별도의 범죄를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 B대 범행의 죄수 3번만 한번 보세요. 특가법 쌍의 도주차량죄, 도주치상죄,
그다음에 미신고죄,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행위니까 이제 실체 경화. 미신고죄는 안 쓰거든요. 그러다 이제 특가법이 적용되면 미조치죄도 흡수, 교특법도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런 것들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답안도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짧게 이 정도에서 좀 줄여서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쉬었다가 20페이지, 30회 1문으로 한번 들어가시죠.